안녕하세요. 저는 20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아빠입니다. 저와 아내는 20살 때 처음 만났습니다.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난 저희 두 사람은 폭력적인 부모를 피해서 성인이 되고 바로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궁핍한 상황에서 대학은커녕 생활도 어려운 지경이었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곳에서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아내입니다. 처음 아내는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었어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행동을 했고, 그런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조용했던 저와는 다르게 활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아내에게 저는 어느덧 호감을 갖게 되었어요. 우연한 기회로 서로 함께 일을 하게 되면서 저와 아내는 친해졌죠.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 아내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던 중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가 저와 아내 모두 고작 20살 때였습니다. 저는 차마 아내에게 낳아달라고 하지 못했어요. 지금 상황도 좋지 않고 앞으로의 상황도 좋아질 거란 기대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아내의 생각은 달랐어요. 진주야, 솔직히 나는 지금 자신이 없어. 내 한 몸 건강하기도 힘든데 아이까지 낳으라고 하면 너에게도 못할 짓인 것 같아. 내가 조금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해. 그냥 마음만 보자면 지금의 일이 나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축복이야. 너랑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된다는 건 정말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아이를 낳는다는 건 괜찮은 일인지 모르겠어. 특히나 우리 상황에서는 더 신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이 아이 무조건 낳을 거야. 아이는 축복이야.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생긴 아이를 어떻게 없애겠다고 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는 못해. 나랑 결혼하기 싫은 게 아니라면 우리 같이 키워보자. 우리 가족한테도 버림받았잖아. 그런데 우리 사랑으로 만들어낸 아이인데 어떻게 버려? 네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 혼자서라도 낳을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네가 낳는다고 하면 나도 같이 키울 거야. 그렇지만 아이를 키운다는 게 솔직히 쉽지 않잖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나는 그래도 임신을 직접 경험하진 않지만 너는 앞으로 배가 불러올 테고 몸도 무거워질 텐데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거기다가 너는 활달한 성격인데 밖에 나가는 것도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걱정을 한 거지.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 나는 가족이 너무 그리웠어. 아무리 내가 사랑을 해도 가족들이 받아준 적도 없고, 그런데 내가 내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니 사실 처음부터 난 낳을 생각으로 너한테 말한 거야. 네가 찬성하지 않아도 나는 이 아이 낳아서 키울 거고, 같이 키우겠다고 한다면 너랑 같이 잘 살고 싶어. 나도 마찬가지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랑 행복하게 지내는 게 내 꿈이거든. 여기에 우리 아이까지 더해지면 앞으로 더 행복할지도 모르겠다.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겠지만 우리 잘 살아보자.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도 없이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림을 합치게 되었죠. 살림이라고 해봤자 제가 살고 있었던 월세 원룸에 들어와서 그냥 같이 지내는 것이었어요. 물론 양가 부모님들은 이런 상황을 반가워하지 않았고 지원은커녕 소식을 알고 교류도 하지 않게 되었죠. 아내는 배는 점점 불러왔고 함께 일을 하던 아르바이트도 아내는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고졸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할 수 있는 일들이 한정적이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신생아 때까지는 더욱 정신없이 지냈죠. 경제적으로 힘들다 뭐다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지냈어요. 투잡, 쓰리잡까지 뛰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월세 단칸방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는 100일이 갓 지난 아이를 두고 일을 시작하겠노라 얘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나 진짜 도저히 못 참겠어. 아이는 하루 종일 울고 점점 먹는 양은 많아지지. 나 더 이상 감당하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아. 차라리 내가 밖에서 일할 테니 당신이 집에 와서 아이를 좀 봐줘. 지금 당신이 버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벌 자신도 있거든? 그러니까 나 이렇게 그냥 집에 두지 말고 밖에 좀 나가게 해줘. 이렇게 두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일 좀 그만두고 당신이 집에서 아이 좀 보라고. 진주야, 미안해. 아이 보는 거 많이 힘들지? 당신 마음 이해해. 주변에 물어보니까 돌 되기 전까지는 진짜 미친 듯이 힘들다고 하더라고.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상황이 정말 좋지 않네. 다른 것보다 당신은 내가 밤늦게까지 일하니까 더 도움받을 것도 없고 힘들 거라는 거 알고 있어. 나도 당장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경제적인 상황이 좋은 게 아니니 일을 그만둘 수가 없어. 진주야, 조금만 버텨줘. 그래도 아이 어린이집도 보내면 좀 나아질 거야. 아니,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전에 내가 미칠 지경이라니까? 어떻게 사람 말을 제대로 못 들어? 솔직히 당신 투잡 쓰리잡 하면서 버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 내가 밖에 나가서 벌어도 그것보다는 더 돈 잘 벌 자신 있어. 솔직히 당신이 돈 많이 벌면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있겠어? 이렇게 된 건 다 당신 탓이야. 그리고 나보고만 아이 보라고 하지 말고 당신이 집에 와서 아이 책임지고 봐. 미안해.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그런데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두면 우리 먹고 살 걱정해야 돼. 그러니까 조금만 버텨줘. 지금 다른 직장 알아보고 있으니까 이직하고 나면 좀 괜찮을 거야. 너무 힘들면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아이 좀 봐달라고 부탁해 볼게.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아내가 너무 힘들어 미치겠다는 소리를 하자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이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기까지 했어요. 다행히 주변 지인들은 아이를 선뜻 봐주었고 그렇게 하루 이틀 아이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맡기고 난 후에 정말 홀가분해했죠. 몇 시간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지만 한 번 나가면 하루 이틀은 집에도 들어오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나갈 때마다 수십만 원의 용돈을 받아가지고 가기도 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내가 당장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아내의 우울증을 해소시켜 줘야 되겠다는 생각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아이의 돌이 지나게 되었어요. 다행히 저는 좋은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취직하고 일하면서 야간에는 대학 공부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껏 고졸이었기 때문에 지원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을 대학 졸업장을 받게 되면 좀 더 수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다가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 아이도 맡길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내에게 말을 하게 되었어요. 진주야, 나 이번에 들어가게 된 곳에서 대학도 지원해 준대. 대학 다니고 졸업하면
좀 더 상황이 나아질 거야. 월급도 지금까지 쓰리잡 하면서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받을 수 있어. 아이 어린이집도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당신이 이제 낮 시간에는 좀 쉬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남편은 집에도 늦게 오고 홀로 아이 돌보느라 너무 힘들었지? 이제는 당신이 좀 쉬어야 할 때인 것 같아. 드디어? 정말, 나 조금만 더 있었으면 미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래도 이렇게 되니까 참 다행이네.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나도 일하고 싶어. 집에서 쉬는 건 나한테 안 맞는 것 같고, 그동안 우울했던 것도 그래도 밖에 나가기 시작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 알았어. 아이 어린이집 보내면 당신도 하고 싶은 일 해. 어린이집은 우리 회사 근처에 있으니까 내가 데려다 줬다가 퇴근하면서 데리고 올게. 그래도 학교에 가야 하니까 저녁에는 당신이 집에 좀 있어줬으면 좋겠어. 매일 그러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학교에 갈 것 같아. 그 정도는 괜찮지? 그래, 알겠어. 당신도 학교 다녀야 하니까. 내가 저녁에는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있을게. 그런 건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이제는 좀 상황이 좋아질 것 같기도 하네. 그렇게 저희의 상황은 점차 좋아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서 아내는 근처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순탄하게 생활을 하는 데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아내도 안정적으로 생활이 가능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저녁에 회식이다 야근이다 하면서 집에 점점 늦게 들어온 날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학교에 데리고 가거나 혹은 저희 사정을 알고 있었던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게 되는 날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들이 늘어나게 되자 아내와의 다툼도 끊이지 않았죠.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일 시작하기 전에 했던 약속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적어도 아이는 저녁에 당신이 보겠다고 했잖아. 그러면 적어도 그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무리 회식이며 야근이며 많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솔직히 나도 일 다니니까 알지만 회식은 몇 번 빠지거나 그럴 수 있는 거고. 그중에서 회사 내부에서 회식하는 건 얼마나 되는데? 매번 당신이 다 참석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당신도 사회생활 하니까 알 거 아니야. 그러면서 왜 그러는 거야? 내 마음대로 빠질 수 있는 거였으면 이미 나도 빠졌지.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잖아. 당신처럼 모든 편이 다 봐준 회사가 그렇게 많은 줄 알아? 그리고 당신도 일하다가 저녁에는 공부해야 된다고 가버리면서 왜 나만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나보고만 아이를 안 본다고 하는 거냐고. 당신이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나는 매번 학교에 가는 것도 아니고 당신은 내가 학교에 안 가는 날에 지금까지 빠짐없이 회식이다 야근이다 했잖아.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거기다가 원래 주말 근무도 없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주말에도 나가야 한다고 하고. 당신 진짜 회사 일 때문에 늦게 오는 건 맞기나 해? 같은 회사 사람들은 다 일찍 끝나서 집에 온다고 하는데 당신만 바쁘잖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나도 공부하느라고 아이를 매일 보지 못하는 건 미안해. 근데 당신도 지금까지 한 거 생각해보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것 봐. 당신은 역시 육아는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아이 신경이 그렇게 쓰이면 당신이 둘 중 하나를 포기해. 일이랑 공부 다 잡으려고 하니까 지금 이 꼴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만 힘든 거 아니었냐고. 당신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포기를 하든 어떻든 해. 왜 나한테만 그래? 지금 내가 일 그만두면 어떻게 생활하겠다고 하는 거야? 당신이 벌어다주는 코딱지만한 월급으로 우리 생활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매번 집도 없이 월세에 생활비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을 해? 솔직히 전보다 훨씬 좋아진 건 맞잖아. 전에는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이만큼은 못 벌었는데 지금은 6시까지만 일하면 전에 벌었던 것보다 훨씬 더 벌어. 그리고 그 정도면 풍족하게는 아니더라도 우리 세 식구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다고. 그런데 왜 자꾸 모자란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 돈 관리하는 게 어려우면 내가 할게. 부족한 거 내가 어떻게든 메꿔서 할 테니까 이제부터 내가 할게. 당신이 어떻게 돈 관리를 하는데? 살림을 전혀 신경 안 써서 모르는 거야. 하나부터 10까지 신경 써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돈 관리까지 하겠다고 하는 거야? 됐어. 지금도 바빠서 아등바등 하고 있으면서 돈 관리는 그냥 내가 할 테니까 놔둬. 아내는 일을 시작하고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거기다가 일주일에 3, 4일은 야근이나 회식을 한다면서 자정이 될 때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죠. 그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아내와의 다툼도 많아졌고 사이는 점점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바쁜 회사라 하더라도 몇 년 동안 이렇게까지 할 수나 있나 싶을 정도로 아내는 바쁘게 지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저는 대학 졸업장을 받게 되었고 회사에서도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보다 훨씬 좋은 연봉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더 흐르면서 딸이 학교에 들어가게 될 즈음 저는 아내에게 이사를 가자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돈 관리를 아내가 모두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아두었는지 물어보게 되었어요. 여보, 그래도 올해는 이사를 좀 가는 게 낫지 않겠소? 언제까지 이렇게 원룸에 살 수도 없는 거고. 이제 소진이도 학교에 들어가니 방은 있어야지. 대출을 받든 어떻든 일단 투룸이라도 이사를 가자. 지금까지 돈 얼마쯤 모아두었어? 그래도 연봉도 많이 올랐고 우리 쓰는 것도 별로 없으니까 꽤 모아두지 않았나? 좀 모은 돈이 있으면 그거랑 대출도 받고 해서 이사를 가자. 회사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도 있다고 하네. 무슨 돈? 우리한테 모아둔 돈이 어디 있어? 당신 무슨 연봉이 1억이나 돼? 그 정도도 안 되면서 무슨 돈을 모은다고 그래? 3인 가족 사는데 생활비가 얼만 줄 당신이 알기나 해? 당신 연봉 많이 올랐지. 전보다 오른 거지. 그렇다고 잘 사는 건 아니잖아. 거기다가 매달 나가는 지출은 왜 생각도 안 하는 거야? 당신 진짜 지금까지 돈 많이 모아뒀겠다 생각하면서 산 거야? 어떻게 적은 월급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 아니, 그래도 내가 주는 생활비가 적은 편은 아니지 않아? 그리고 우리 쓰는 거라고는 저녁 한 끼밖에 없는데 당신도 바쁘고 나도 바쁘니까 외식도 한 번 한 적도 없었고 거기다가 차도 없잖아. 옷도 한 벌은 안 사봤고 수진이도 그냥 주변에서 얻어다 준 옷만 입혔던 거 아니야? 그런데 매달 500은 더 갖다 준 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 돈 한 푼 저축한 게 없다는 게 말이나 돼? 여기에 당신 월급까지 합치면 거의 700은 넘을 텐데 한 푼도 없다는 게 무슨 소리야? 고작 몇 년 500만 원 줬다고 이런 소리 하는 거야? 그전에는 어떻게 생활했을 거라 생각해? 아이는 크고 생활비는 점점 늘어나는데 어떻게 생활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내가 번 돈 얼마인 줄 알고 당신이 그렇게 더해서 신경을 쓰는 건데? 당신도 당신 용돈 다 빼고 생활비 주면서
왜 나는 내 돈을 고스란히 가져다 썼을 거라고 생각해? 나도 내 용돈 빼면 돈 얼마 없어. 3인 가족 생활비 얼마인 줄이나 알고서 저축했냐 안 했냐 하는 거냐고. 안 되겠다. 여보, 앞으로는 내가 돈 관리할게. 이제는 정말 안 되겠어. 나 아는 분이 몇 년 만에 돈 많이 모았다고 하시더라고. 나도 그거 배워서 해볼까 해. 그러니까 내가 관리하면서 어떻게든 모아볼 테니까 당신도 월급 다 쓰지 말고 생활비로 조금만 줘. 그렇게 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이사 갈 수 있을 거야. 아내는 죽어도 모아둔 돈이 없다면서 얘기를 했고 생활비로도 줄 수 없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아내에게 지금껏 어디서 생활비를 썼는지 그 내역을 보고 싶다고 하니 절대로 보여줄 수 없다면서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소리를 쳤죠. 하는 수 없이 앞으로 제 돈으로 생활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었고 아내는 생활비를 입금해주지 않는다면서 저에 대한 불만을 더더욱 키워갔습니다. 그 불만 때문이었는지 점점 아내는 아이도 돌보지 않고 집안일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는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죠. 그렇게 저희 사이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아이가 9살이 되던 해 아내와 크게 다투던 날이었습니다. 나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도대체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어. 빈곤하게 사느니 차라리 밖에 나가서 죽는 게 낫겠어.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뭐야? 10년만 죽어라 고생하면 잘 살 줄 알았더니 우리 형편 나아지는 것도 없고 솔직히 나 더 이상은 못하겠어.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집에서 아이 보면서 행복하게 지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지금까지 아이는 둘째 치고 집안일도 돌보지 않았고 거기다가 일 다니면서 번 돈 나한테 한 푼 준 적도 없잖아. 그런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아니 하다못해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면 내가 이해라도 하지. 지금껏 아이 학교에 신경 한 번 안 썼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못 살겠다고 하는 소리가 나와? 당신이 애 밥이라도 챙겨줘 봤어? 아님 학교를 챙겨줘 봤어? 아님 생활비를 줘봤어?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이 알기나 해? 당신은 밖에서 돈이나 벌어다 주면 단주라는 사람이었잖아.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못 살겠으니 나가서 죽어버릴 거야. 나중에 돼서 후회나 하지 말라고. 나 나갈 테니 알아서 살아. 아내는 갑작스럽게 나에게 죽겠다는 이야기만 남긴 채 집을 나갔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고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내의 핸드폰 신호가 끊긴 곳은 다리 위였죠. 그곳에서 아내의 핸드폰과 신발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저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생활비를 보냈던 통장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저에게서 받았던 생활비를 친정에 대부분 보내줬다는 걸 알게 되었죠. 바로 달려가 따지고 싶었지만 아내도 없는 상황에서 가서 따져봤자 뭐 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갑자기 내가 생활비를 주지 않으니 친정에 보내던 돈을 보내지 못해 힘들어하던 아내가 떠난 거라 생각이 들어 죄책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저 또한 세상을 떠날 수 없었죠. 저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와 아이는 치열하게 10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냈습니다. 딸은 엄마가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크게 슬퍼하다가 조금씩 극복을 해나갔어요.
어느덧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지내는 아이가 되었죠. 공부도 제법 잘해서 명문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속을 썩인 적도 없었고 오히려 저를 챙겼어요. 매번 일찍 일어나 제 아침을 챙겨주었던 기특한 딸이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더 지나고 저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이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간 곳에서는 택배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수능이 끝난 딸이 택배 일을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수진아, 아빠 괜찮아. 일 안 도와줘도 돼. 이제 막 수능 끝났는데 친구들이랑 놀러도 다니고 그래. 아빠도 쉬엄쉬엄 일해서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딸 아빠 힘들까봐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기특하네. 엄마가 이 모습 보면 우리 딸 기특하다고 기뻐하겠다, 그지? 그런데 이렇게 아빠 일 도와주겠다고 나서면 엄마도 마음 아파하실 거야.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처럼 놀러도 가고 집에서 늦잠도 자고 그래. 아빠, 나 괜찮아. 그리고 엄마는 아빠 도와주는 걸 더 좋아할걸? 아빠 여기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길도 잘 모르잖아.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도 있다더라고. 그럴 때 내가 옆에 있으면 아빠도 더 좋지 않겠어? 길도 내가 찾아주고 짐도 같이 옮겨주고 집도 찾아주면 아빠도 수월하지. 그리고 이제 대학 가면 아빠랑 떨어져서 살아야 할 텐데 그러기 전에 아빠랑 같이 시간 좀 보내려고. 아, 그렇구나. 대학 가면 기숙사 들어간다고 그랬지? 벌써 이렇게 크다니 시간 참 빠르네. 아빠가 어릴 때 소진이 태어나서 부족한 게 참 많다. 그래도 우리 딸이 잘 자라줘서 아빠는 너무 고마워. 엄마 손 많이 필요했을 텐데 서둔 아빠 손이라도 잘 잡아줘서 고마워 우리 딸. 좋은 대학도 간다니 너무 대견스럽다. 나는 아빠 닮았나 봐. 아빠도 어렵게 대학 갔다면서. 그런데 장학금도 받고 공부도 잘했다고 했잖아. 아빠 상도 받은 거 나 책상 정리하다가 봤어. 이거 다 아빠 닮아서 그런 거야. 엄마도 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래도 아빠가 옆에 있어서 든든하고 좋아. 그래도 아빠 다시 결혼 안 하고 엄마 자리 지켜준 거 난 정말 고맙게 생각해. 딸은 늘 저를 생각하는 든든한 아이였어요. 수능이 끝나고 택배 일을 도와주겠다고 나선 딸을 매번 거절했지만 딸은 대학에 가면 함께 보낼 시간이 더 없다면서 도와주겠다고 나섰죠. 그렇게 저희는 함께 택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과 함께하는 택배 일은 즐거웠습니다. 고단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옆에서 딸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면 일을 하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훌쩍 지나갈 때가 많았어요. 택배 일을 하던 중 청담동 고급 주택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길을 잘 몰라 딸과 같이 헤매다가 한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디서 들었을까 싶었던 그 순간 누군가가 저희의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죠. 깜짝 놀라서 저도 쳐다보니 그 사람은 바로 실종된 아내였습니다. 아니, 여보,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당신 맞지? 당신 어떻게 여기 있었던 거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여기서 지내고 있었던 거야? 아니, 왜 집에는 한 번도 오지 않았어? 설마 나랑 다투고 나가서 못 들어왔던 거야? 그래도 우리 소진이 보러는 왔어야지. 여보, 여기 우리 딸이야. 벌써 대학에 가게 되었어. 수능 끝나고 잠깐 내일 도와주고 있는 거야. 엄마? 엄마 맞지? 엄마, 왜 여기 있어? 아니, 엄마, 왜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한 번을 안 왔어? 엄마 왜 아무 말도 안 해? 엄마, 나 소진이야. 나 엄마 다 기억하고 있어. 제발 무슨 말이라도 해봐. 왜 여기 있는 거냐고. 아니야.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한테 엄마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우리 집이고요. 저는 남편이랑 딸이 있는데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주야, 진주 너 맞잖아. 김진주. 발에 있는 흉터 자국도 똑같고 얼굴 점도 똑같은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모른 척 하는 거야? 왜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사고 때문에 혹시 기억을 잃었어? 우리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당신 정말 우리 몰라?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전혀 모른다니까요. 자꾸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저 당신들 몰라요. 아내는 저희를 보고서도 모른다고 말을 했습니다. 결단코 모른다고 잡아떼는 아내를 보면서 저와 딸은 나올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어떠한 사고로 아내가 기억을 잃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때 상황을 다시 돌이켜보니 저희를 처음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랐던 것은 아내였습니다. 놀란 아내의 모습을 봤던 것은 저뿐만 아니라 딸도 마찬가지였죠. 누군가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고 그때 문득 떠올랐던 곳이 아내의 친정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아내의 친정으로 향하게 되었죠.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보고선 장모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는 한 번도 교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곳에 가보니 아내는 최근까지 친정 식구들과 가족 사진을 찍었던 듯 보였습니다. 장모님, 저 아내 찾았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고요. 청담동에서 아내를 봤어요. 이거 그쪽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겁니까? 보니까 그쪽 집안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던데 제가 가서 한번 말을 해볼까요? 아니면 장모님께서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아니, 소진 아빠.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이제 와서 우리 딸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빈곤한 집구석 못 참겠다고 나간 자식이야. 이제 와서 데리고 살겠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어쩔 건데? 걔는 다시 자기 인생 잘 찾아서 살고 있어. 가서 괜히 잘 사는 애 인생 망치지 말고 자네도 자네 인생 살아. 장모님, 지금까지 저희 속이고 계신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를 버리고 새 살림을 차렸다는 거네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장모님, 아내 유품 정리할 때 생활비로 준 거 장모님께 거의 다 보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렇게 궁핍하게 살 때도 장모님네는 그 돈으로 생활하셨죠. 그거 제가 다 알고 있었는데도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 왜 이제 와서 따지는 거야? 소진 아빠가 이러니까 우리 딸이 못 참은 걸세. 이제 와서 돌이킬 건 없어. 우리 딸도 이젠 거기 사람이고 이젠 김진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 인생 망치지 말고 이제 그만하게나. 보상이 필요하면 그 보상 해줄 테니 여기도 그만 찾아오게. 더 이상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 그렇게 알고. 아내의 친정을 방문하고 그때 청담동 사모님이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더욱 슬퍼하고 분노했던 것은 딸이었어요. 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저를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죠. 딸은 그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두 찾아본 듯 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엄마에게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가출을 해서 가족들을 유기했다는 것도, 다른 사람의 인생으로 살고 있다는 것도 모두 설명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아내를 명의도용과 함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청구와 악의적 유기로 인한 이혼 소송으로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할 것이라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소송 청구 리스트를 작성하고 아내의 집으로 소장을 보냈습니다. 소장이 전달되자 그제야 아내는 저희에게 연락이 왔죠.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솔직히 그 집 구석에서 살고 싶은 생각 없었어. 더 이상 살다가는 내가 진짜 미칠 것 같았거든. 그래서 집을 나왔던 거야.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어. 미안하지만. 지금 나 상황이 너무 심각해. 당신이 소장 보내온 거 남편이 알았어. 내가 대충 둘러대긴 했는데 아직도 의심하고 있어. 제발 부탁인데 당신이 가서 해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왜?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당신 김진주 아니야? 당신 왜 당신 이름을 버리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건데? 그리고 그렇게 뻔히 살아있으면서 우리는 당신 딸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이유가 뭐야? 그리고 그렇게 증오했던 친정 가족들이랑은 지금껏 만나고 있었던 거야? 당신 내가 줬던 생활비도 다 장모님한테 갖다 줬잖아. 그건 어쩔 수 없었어. 친정이 너무 힘들었고 한번 도와주자 하다가 그렇게 된 거야. 그건 나도 미안하게 생각해. 그리고 나가서는 당장 갈 곳도 없고 그래서 그냥 친정에 간 거야. 강으로 뛰어들려고 했지만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어. 신발이랑 핸드폰 두고 가면 끝이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나오니까 당장 가야 할 곳이 없고 친정밖에 생각이 안 났어. 미안해. 사람이 염치가 있으면 지금 우리한테 찾아와서 미안하다고도 못해. 당신이 사람이야? 자식 버리고 지살길 살겠다고 나간 게 사람이냐고? 우리 딸이 당신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나 알아? 평생을 슬퍼하고 그리워했어. 엄마를 다시는 못 본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고. 이렇게 뻔뻔하게 살아있을 줄이야. 당신 벌 받을 거야. 나 용서 못해. 절대로 용서 안 할 거고 당신 끝까지 복수할 거야. 복수라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그때 잘했으면 내가 집 나올 생각이나 했겠어? 그냥 그때 잘못 당신도 했으니까 이해 좀 해줘. 나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지금 가족들이랑 사는 게 너무 행복해. 제발 내 행복 가지고 가지 말아줘. 행복? 지금 가족들이랑 행복하다고? 진짜 당신 뻔뻔하고 거지 같다. 당신이 낳은 소진이는 당신 딸 아니야? 당신 딸한테 상처 주고서 행복할 수 있어? 나도 당신이랑 다시 돌아갈 일 절대 없어.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속이고 기만했던 거 용서 못해. 그거 다 배상받아야 하니까 이렇게 찾아오지 마. 더 이상 찾아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내의 간곡한 부탁에도 저는 절대로 그 부탁 들어줄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끝까지 저희는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동안의 모든 행적들이 발각되었죠. 아내는 실종 이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친정에서 몇 해 전 실종되었던 사촌의 주민번호였어요. 그 이름으로 뻔뻔하게 결혼까지 하고 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한 끝에 아내는 미지급 양육비를 1억 가까이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고의적으로 유기를 하게 되면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유책 배우자가 되면서
위자료 2천만 원까지 배상을 하게 되었죠. 모든 사실이 발각되자 아내는 결국 그쪽 집안에서도 쫓겨난 듯 했습니다. 그 집안에서도 생활비를 몰래 친정으로 빼돌린 것이 발각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딸의 대학 진학 후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고 저는 다시 대학 근처로 집을 옮겨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딸은 더 이상 엄마에 대해서 그리워하지도 않고 있어요. 저 역시 아내와는 완전히 끊고 살고 있습니다. 종종 미안하다는 연락이 왔었지만 번호도 바꾸었죠. 아내의 사건으로 택배 일도 쉬게 되었다가 저에게는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10여 년을 일했던 전 직장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말이죠. 딸은 여전히 공부를 잘합니다. 입학하고 나서 장학금을 놓친 적이 없어요. 아내와는 그렇게 끝이 났지만 저는 딸이 있어 너무나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딸과 함께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겐 항상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만 있으시길 바랄게요.